여러분, 저는 2024년 12월 15일 새벽 4시 52분 한 번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리성철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상장 계급 김정은 동지를 24시간 최근접에서 호위하는 핵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27년간 김씨 일가에 목숨을 바쳤던 충성의 화신, 가슴에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을 단 군인, 그 사람이 두만강 차가운 강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25년 1월 20일, 저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의 한 안전가옥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내 순이와 8살 딸 미영이와 함께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불빛들. 딸아이는 지금 옆방에서 고민형을 안고 잠들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제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던 3명, 아니 정확히는 4명이 함께 움직였거든요. 호위사령관 곽창식, 국가보위성 제1부국장 한명철, 당 재정경리부 1부 부장 최은혜. 우리 4명은 김정은 권력의 핵심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경호, 감시, 자금, 이 3가지를 장악하면 북한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져온 엑스파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권력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기록, 고위층 비자금 42억 7천만 달러의 추적 경로, 2024년 한 해 동안 아사한 주민 3만 1,442명의 명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김정은이 직접 숙청을 지시하는 육성 녹음.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반역자가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 말피스였다는 것.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새벽 5시 저는 딸 미영이의 가벼운 손길에 눈을 떴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찍 가야 돼요? 8살 딸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볼이 전보다 더 움푹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의 딸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라. 응, 미영아. 아빠가 중요한 일 있어서 조금만 더 자렴. 아이를 다시 이불 속으로 넣어주며 저는 아이의 갈비뼈가 손에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김정은을 지키는 동안 제 딸은 굶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 순이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 그게 전부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배급이 또 늦어져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뭘 지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순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위험한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복을 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무게감. 가슴의 훈장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조국 통일상, 전승기념 메달. 27년의 충성을 증명하는 금속 조각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관 위의 꽃처럼 말이죠. 순이가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밤마다 악몽 꾸는 것도 알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문을 나서는데 미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아이가 종이를 펼쳤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미영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미영아,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아빠가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오전 7시 만수대 제1별장 경호 회의실에서 호위사령관 곽창식 동지와 또 다른 부사령관 김성덕 동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3명은 김정은 동지의 숨결까지 관리하는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성철 동지, 오늘 원수님 일정 확인했나? 곽창식 사령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예. 오전 10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오후 3시. 군 지휘관 회의, 저녁 7시 만수대의 사당 공연 관람입니다. 좋아.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야 해.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고가 보위성에서 왔어. 김여정 동지와 최선희 동지 간 권력 다툼이 심각하다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칼날을 맞고 있구나. 27년 만에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곽창식 사령관이 저를 잠깐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시작이었던 거죠. 그가 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11월 3일 정치국 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여정의 날카로운 눈빛, 최선희의 굳은 얼굴, 최룡해의 어색한 미소. 뭔가 폭발 직전 같았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의 3m 뒤에서 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의 철칙 원수님과의 거리 3m 유지. 시선은 항상 참석자들의 손과 표정. 관찰, 이상 징후 즉시 보고. 회의 내용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이었어요. 김여정이 보고했습니다. 원수님, 올해 경제 목표 달성률이 73%에 불과합니다. 책임 있는 간부들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선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국제 제재 상황에서 그것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김여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경제 논쟁이 아니라 누가 김정은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김정은 동지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리성철 동지, 잠깐 남으시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27년간 수백 번 이런 호출을 받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정은 동지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유지하셨어요. 평양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김정은 동지가 돌아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동지는 나를 몇 년간 지켜왔나? 27년입니다, 원수님. 1997년 호위사령부에 배속된 일의 줄곧 김씨 일가를 호위해왔습니다. 27년, 긴 세월이군. 그동안 동지는 내 뒤에서 무엇을 봤나?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원수님을 호위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게. 동지는 내 뒤에서 권력 투쟁을 봤을 것 아닌가? 숙청을 봤을 것이고, 배신을 봤을 것이고, 두려움을 봤을 거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대화는 위험했어요. 하지만 김정은 동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두려워 보였어요. 원수님, 솔직히 말하게 동지는 내 몸뿐 아니라 이 체제도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질문은 반역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동지께서 계십니다. 원수님. 김정은 동지는 비웃듯 웃으셨어요. 11살짜리 딸에게 이 지옥을 물려주란 말인가? 내 딸도, 동지의 딸도,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도 다들 지옥에 살고 있어. 내가 만든 지옥의 말이야. 충격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스스로를 지옥의 창조자라고 인정하다니. 리 동지, 난 요즘 매일 밤 악몽을 꿔. 할아버지처럼 평화롭게 죽는 꿈이 아니야. 아버지처럼 열차 안에서 죽는 꿈도 아니고. 난 차우셰스쿠처럼 광장에서 끌려가는 꿈을 꿔. 인민들이 나를 둘러싸고 총을 겨누는 꿈을 말이야.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손이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려움에 떠는 독재자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신이 아니라 인간. 아니, 인간보다 못한 겁쟁이. 원수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동지도 알고 있을 거야.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말이야. 동지의 딸은 몇 살이지? 8살입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이런 나라에서 자라게 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보게. 그리고 이 대화는 비밀로 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원수님. 회의실을 나서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곽창식 사령관을 마주쳤어요. 성철 동지, 무슨 일 있었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사령관 동지. 그냥 오늘 저녁 우리 둘이 조용히 술 한잔하세. 할 이야기가 있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그날 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숙청 명단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2024년 11월 8일 새벽 2시 호위사령부 본부 집무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딸 미영이가 자는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고민형을 꼭 안고 자고 있었어요. 그 고민형은 제가 3년 전 중국 출장 때 몰래 사온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부드러운 인형. 미영이의 유일한 친구였죠. 책상 위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미영이. 2024년 11월 5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하지만 그림 속 우리는 모두 너무 말랐어요. 8살 아이가 그린 그림에서도 굶주림이 느껴졌습니다. 순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요. 당신 지난 일주일 동안 악몽 때문에 3번이나 깼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제발 말해줘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이야,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말하면 아내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 스트레스야.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 좋아질 거야. 곧이 언제예요? 미영이 보세요. 애가 얼마나 말랐는지. 배급이 제때 안 나와서 우리 딸이 굶고 있어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놀라 입을 막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꼭 해결할게. 우리 가족을 지킬게. 약속해. 어떻게요? 당신도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인데 배급을 제때 못 받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옹이었어요. 순이의 등뼈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2시, 저는 호위사령부 본부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도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전력 부족 때문이죠.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외치지만 수도 평양조차 밤에는 어둠에 잠겨요. 제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금고를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 미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순이의 말라가는 몸이 생각났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암호는 제 딸 생년월일 2016년 08월 15일. 광복절에 태어난 제 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북한에 갇혀 있었지만요. 금고 안에는 1년 전부터 보관해온 USB가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국가보위성, 총참모부, 당조직 지도부, 심지어 내각까지 감시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하면 배신하지 못한다. 김정일이 남긴 통치 원칙이었죠. 저는 그 원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제가 직접 보위성 부국장 사무실에 몰래 요원을 심어 빼낸 파일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김정은만 지키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로딩되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면에 떴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 해외 비자금 명단 극비 열람 즉시 보고. 제 손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스위스 UBS은행 계좌번호 CH8372에 9284에 1165, 잔액 $240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축적, 자금 출처, 광물 수출 불법 중개 수수료,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상하이 푸동구 부동산 세채, 시가 총액 $180만, 구입 시기 2020년 4월, 2021년 7월, 2023년 3월, 명의자 조카 조명철 중국 국적,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골든 드래곤 인베스트먼트 대표, 자산 규모 추정 $300만 500만, 주요 사업 북한 무기 해외 판매 중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콩 HSBC은행 비밀계좌 3개, 총 잔액 $1,850만, 자금 출처 39호실 자금 횡령, 해외 사치품 수입 마진, 중국 무역회사 뇌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 혁명의 혈통이 가장 많은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3년도 전국 주민 아사자 통계 절대극비. 숨이 막혔습니다. 평안남도 2,847명 사망 원인 영양실조 2,103명, 질병 744명, 양강도 4,129명, 영양실조 3,891명, 동사 238명, 평안북도 4,118명, 함경남도 5,953명, 강원도 2,377명, 황해남도 1,829명, 총 31,442명.
하루 평균 86.1명. 한 시간에 3.6명이 굶어 죽는 나라.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해 10월 10일 김정은 동지가 당 창건 기념일에 사상 최대 대풍년,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선언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봤거든요. 31,442명이 굶어 죽은 해의 대풍년이라니.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외 불법 무기거래 증거자료, 절대극비 유출 시 사형. 시리아 2023년 3월 스커드 미사일 부품 1200만 달러 상당 수출. 담당자 제2경제위원회 리명국. 이란 2023년 7월 대공포 및 탄약 800만 달러. 담당 군수공업부 박철민. 예멘 후티 반군 2024년 1월 휴대용 미사일 500만 달러. 중계 정찰총국 김성일. 리비아 2024년 5월 AK-47 소총 3만 정 및 탄약 2,300만 달러. 총괄당 군수공업부. UN 제재를 위반한 거래. 내역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품목, 담당자, 심지어 운송 경로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상기거래, 총수익 5,740만 달러 중 70%는 원수님, 특별 금고로 30%는 담당 간부 포상금으로 분배. 김정은이 직접 승인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7년간 제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체제, 인민, 조국?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짓과 범죄의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31,442명의 주민이 굶어 죽는 동안 고위 간부들은 수천만 달러를 해외에 숨기고 김정은은 무기 밀매로 번 돈을 특별 금고에 쌓아두고 이게 제가 목숨 바쳐 지킨 사회주의 조국이었습니다. 순간 딸 미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아빠는 절대 어디 안 가죠? 아이가 지난주 일요일 제 손을 잡고 한 말이었어요.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그날 아이는 강을 건너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응, 다른 마을이 있지. 그 마을 사람들도 우리처럼 배고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혼자 탈북한다. 김정은 정권은 저를 찾기 위해 지구 끝까지 추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 가족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일 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숙청 명단과 함께요. 2024년 11월 18일 저는 국가보위성 제1부국장 한명철을 대동강변의 한 식당 개인실에서 만났습니다. 평양관 고위 간부들만 출입할 수 있는 특급 식당이었어요. 한명철은 보위성에서 고위층 감시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저와는 10년 지기였어요. 2014년 장성택 숙청 당시 함께 일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성택의 측근 300명을 체포하는 작전을 수행했었죠. 피로 얼룩진 우정이었습니다. 개인실에 들어서자 한명철이 주변을 살피며 문을 잠갔습니다. 성철 동지, 이렇게 급하게 부르다니 무슨 일이오? 전화로는 말 못할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강물은 잿빛이었습니다. 저 강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까? 명철 동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지, 위험한 소리 마시오. 설마 당신까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31,442명이 굶어 죽은 해의 대풍년이라고
거짓말하는 나라라는 것을. 한명철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알았소? 당신네 보이성 자료요. 제가 1년 전에 입수했소.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도 보여주시오. 우리 둘 다 더 이상 이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소? 한명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지기 친구의 손이 공포로 떨리는 것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철 동지,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소. 당신은 충성의 화신 아니었소? 충성? 누구에게요? 31,442명을 굶겨 죽이는 체제에, 고위 간부들이 수천만 달러를 해외에 숨기는 나라에. 한명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소. 이건 김정은 동지의 건강 관련 극비 의료 기록입니다. 당뇨 합병증, 심혈관 질환. 의료진은 5년 이내 돌연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외국인 의료진의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환자 김정은 DOB 1984년 01월 08일 진단 합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이완 비만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기능 장애. 의학적 소견 현재 상태에서는 5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심장 사망 위험이 60%를 초과합니다. 긴급한 체중 감량과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날짜 2024년 9월 15일. 작성자 스위스 의료진 닥터 한스 뮤얼러.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요. 제가 직접 김정은 주치의 사무실에서 복사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있소. 한명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4에 2025년 예비 숙청 명단.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한 번 박성일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2번 김영수 외무성 부상, 3번 리철호 인민보안성 국장, 4번 최명길 경공업성 부상, 5번 한성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6번 박영희 경제연구소 소장, 7번 리성철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유해외 출신 가족력 아버지 리정수, 1980년대 소련 유학 이력으로 인한 신뢰도 의심. 조치 2025년 1월 15일 격리 후 재교육 또는 제거. 연좌 대상 배우자 순위. 딸 미영 8세. 연좌제. 제가 제거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미영이가 제 8살 딸이.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철 동지. 우리는 알고 있소. 성철 동지. 나도 명단에 있소. 14번째 줄에. 사유는 과도한 정보 보유로 인한 위험 요소. 우리 둘 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소.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된 거요. 한명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내와 2 아들이 있습니다. 13살, 10살. 제가 끌려가면 그 아이들도.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날 밤 식사도 못하고 3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감시의 눈 같았습니다. 성철 동지, 우리가 탈출할 방법이 있겠소?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둘만으로도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계가 믿습니다. 한두 명이 탈북하면 배신자로 치부되지만 권력 핵심부의 여러 명이 동시에 망명하면 체제 붕괴의 증거가 됩니다.
누구를 더 끌어들일 수 있겠소? 재정경리부의 최은혜 부부장. 그녀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녀가 있으면 자금 추적이 가능해요. 최은혜, 그 여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소. 그녀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이요. 올해 그녀 조카가 굶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럼 제가 접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탈출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설계자가 말이죠. 2024년 11월 25일 한명철이 한 사람을 더 데려왔습니다. 당 재정경리부 일부 부장 최은혜 48세 여성 간부였어요. 김정은의 비자금과 39호실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실세. 만수대 지구의 한 안전가옥에서 우리 셋은 만났습니다. 그 집은 보위성이 중요, 인물 비밀 회동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체제의 시설을 이용해 체제에 대한 반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혜는 검은색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48세 치고는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동지들,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5년간 김정은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돈입니다. 스위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총액 42억 7천만 달러. 숨이 막혔습니다. 42억 달러. 이 돈이면 북한 전체 인민이 2년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 3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최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국경 도시죠. 올해 7월 15일 제 조카 정희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9살 여자아이였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3년 전 2021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도 정희는 배만 볼록 나온 팔다리는 가느다란 아이였어요. 전형적인 영양실조 증상이었죠. 저는 그때 정희 엄마, 제 친언니에게 100달러를 몰래 줬습니다. 아이 밥 좀 먹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최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2억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조카 하나 살리지 못했어요. 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이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스위스에 숨긴 8,500만 달러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손에 묻은 건 돈이 아니라 피라는 것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동지,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단체로. 그래야 세계가 믿습니다. 그래야 정의 같은 아이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언니와 가족들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한에 가면 그들을 탈출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저는 모든 경호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어요. 한명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철 동지,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셋 모두 감시 대상 1순위 아닙니까? 당신은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은혜 동지는 비자금 관리자, 나는 보위성 부국장. 우리가 동시에 사라지면 즉시 전국에 비상이 걸립니다. 국경은 봉쇄되고 중국까지 추격대가 갈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동지들, 저는 김정은 동지의 대외 비밀 접선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비밀 접선 통로,
네. 김정은이 중국 및 러시아와 비공식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루트입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중국 투먼까지 국경 경비가 의도적으로 느슨한 구간이 있어요. 원래는 특수 공작원이나 밀사들이 사용하는 통로인데 그곳을 이용하면 추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가진 자료를 통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 서류 뭉치, 장부가 놓였어요. 저의 USB에는 고위층 비리와 불법 무기거래 증거가, 한명철의 파일에는 김정은의 건강 기록과 숙청, 명단이, 최은혜의 장부에는 비자금, 계좌 정보와 해외 부동산 명단, 자금 흐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최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UN 제재는 더 강화될 거고 중국마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세계는 이미 북한이 부패했다 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서나 숫자만으로는 세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한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철 동지, 최은혜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의 육성 녹음입니다. 그가 직접 숙청을 지시하고 인민을 짐승 취급하며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음성 파일 말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목소리를 믿습니다. 42억 달러라는 숫자보다 인민들은 풀을 뜯어먹어도 핵무기만 완성하면 된다는 김정은의 육성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하지만 어떻게 녹음을 구합니까? 저는 김정은 동지의 모든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호위사령부는 보안 목적으로 모든 회의를 비밀 녹음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정치국 회의가 12월 10일입니다. 그때 제가 직접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 빼내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담배 라이터만 한 크기였어요. 이건 중국제 최신형입니다. 72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 20m 거리의 속삭임도 선명하게 잡아냅니다. 최은혜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X파일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째, 제 장부 -42억 7천만 달러, 비자금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자금 흐름도. 둘째, 한명철 동지의 서류, 김정은 건강 기록, 2024에 2025년 숙청 명단 451명. 셋째, 성철 동지의 USB 고위층 비리, 무기 밀매, 주민 아사자 통계. 넷째, 김정은 육성 녹음 결정타.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셋이 가진 정보를 합치면 북한 정권의 심장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요. 동지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연좌제 때문이죠. 저는 아내 순이와 딸 미영이가 있습니다. 한명철 동지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고요. 은혜 동지는, 저는 혼자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는 10년 전 숙청당했어요. 하지만 회령에 언니와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최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들도 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12월 15일을 D-Day로 정했습니다. 김정은이 원산 별장으로 이동하는 날, 경호가 일시적으로 분산되는 날,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꿀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2024년 12월 5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우리 셋은 숨을 멈췄어요. 들어온 사람은 곽창식 호위사령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한명철이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최은혜는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섰어요. 사령관 동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만 곽창식 사령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동지들, 진정하시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어요. 곽창식 사령관은 우리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성철 동지, 당신이 11월 8일 새벽 2시 17분에 호위사령부 본부 집무실에서 USB를 연 것을 저는 알고 있었소. 당신이 한명철 동지와 11월 18일 대동강변 평양관에서 만난 것도 알고 있었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최은혜 동지를 부른 것도 말이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곽창식 사령관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발? 성철 동지,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당신보다 훨씬 먼저 이 결심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말이오. 3년 전? 네. 제가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곽창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호위사령관이 김정은의 최측근이 3개월 전 저는 당신이 김정은과의 대화 후 표정이 변한 것을 봤습니다. 11월 3일 차우셰스쿠 악몽 이야기를 들은 그날 말이오. 당신 눈에서 의심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동지로 만들기로 말이오. 그래서 USB가 제 손에? 그렇소. 제가 보위성 내부 요원을 통해 그 USB가 당신 책상에 우연히 놓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철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유도했어요. 보위성 내부망에 당신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거든요. 한명철은 당신을 조사하려다가 오히려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죠. 최은혜 동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조카 정희 사망 소식이 한명철에게 전달되도록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처음부터 저에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곽창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철 동지, 저는 32년간 김씨 일가를 지켰습니다.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말이오. 하지만 5년 전 2019년 3월 15일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2살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창민. 호위사령관의 아들인데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떨어졌고 독감에 걸려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양 최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북한 전체에 항생제가 부족했거든요. 아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김정은 동지를 호위하러 갔습니다. 그날 원수님은 스위스산 고급 와치를 차고 있었어요. 30만 달러짜리였습니다. 제 아들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항생제가 고작 200달러였는데 말이오. 호위사령관의 아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는 나라. 이게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는 조국입니까? 곽창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호위사령관 혼자 망명한다. 김정은은 저를 미친 사람, 배신자로 만들 겁니다. 국제사회도 믿지 않을 거고요. 곽창식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한명철, 최은혜,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 망명한다면 호위사령관과 부사령관, 보위성 부국장, 재정경리부 부부장, 김정은 권력의 삼각축인 경호감시 자금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들이 동시에 탈출한다면
세계는 북한 권력 핵심부가 붕괴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3년 계획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신중하게 선택한 동지들이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저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계획의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령관 동지, 한명철이 물었습니다. 우리를 3년 동안 지켜봤다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충성했다면, 그랬다면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저는 이미 후보자 명단을 17명 만들어뒀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관이 맞았군요. 최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령관 동지, 그렇다면 네,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12월 15일, 우리 4명과 가족들은 함께 자유를 향해 갑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평소보다 3시간이나 빨랐어요. 딸 미영이가 현관에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일찍 왔어요? 아프세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8살 아이가 20kg도 안 나갔습니다. 정상 체중의 70%밖에 안 됐죠. 미영아, 아빠는 안 아파. 오늘은 일찍 온 거야. 우리 미영이랑 놀려고. 정말요? 와, 아이가 환호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순이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과자 줄게. 방에 가서 먹으렴. 아이를 방으로 보낸 후 저는 순이를 안았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내일 이곳을 떠나 평양을, 북한을 떠나는 거야. 순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탈북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2개월 전부터. 하지만 걱정 마. 나 혼자 아니야. 4명이 함께 움직여. 완벽한 계획이 있어. 미영이는요? 우리 딸은 어떻게? 미영이도 함께 가. 새벽 3시에 출발할 거야. 아이는 자는 척하게 할 거고.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 거잖아요. 알아. 하지만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어. 천천히 굶어 죽는 거야. 미영이가 영양실조로 죽는 걸 보고 싶어? 나는 못 봐. 절대로. 저녁 식사는 북한식 냉면이었습니다. 순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미영아.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먹는 거야. 미영아, 내일 아빠랑 엄마랑 아주 특별한 여행을 갈 건데. 여행? 어디로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 먼 곳. 그곳에서는 미영이가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맛있는 과자도 많고 예쁜 학교도 있고 친구들도 많단다. 정말요? 언제 출발해요?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일찍 자야 해. 그리고 미영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행 가는 동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미영이를 재웠습니다. 아빠, 고민영도 가져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고민영은 미영이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리고 이것도 챙겨. 저는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접어서 고민영 배에 넣어줬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야.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미영아, 아빠는 안 울어.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이제 자렴.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내일 이 시간이면 우리는 자유인이거나 죽어 있을 것입니다. 자정, 곽창식 사령관에게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작전 개시. 백두산 만세. 답장이 왔습니다. 혁명 만세. 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창민이가 지켜볼 것이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 전력 부족으로 가로등도 반쯤 꺼진 도시. 하지만 내일 우리는 별이 보이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3시 17분. 호위사령부 공식 차량 2대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선두 차량에는 곽창식 사령관과 저, 그리고 제 가족이 탔어요. 후속 차량에는 한명철과 최은혜, 그리고 한명철의 가족이 탔습니다. 미영이는 고민영을 안고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는 호위사령부야. 김정은 최측근이야. 누가 감히 우리를 세우겠어. 곽창식 사령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성철, 모든 X파일은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나? 예, 사령관. 세계의 국가 서버에 분산 저장했습니다. 물리적 USB는 우리 각자 몸에 지니고 있고요. 국경까지는 380km,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산까지. 새벽이라 검문이 적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평안북도 경계. 동무들, 차를 세우시오.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곽창식 사령관이 창문을 내렸어요. 나는 호위사령관 곽창식이다. 원수님, 특명 임무 수행 중이니 통과시켜라. 경비병이 얼어붙었습니다. 예, 사령관 동지. 즉시 통과하십시오. 차단봉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함경북도 무산 지역 국경 50km 전방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전 4시 38분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호위사령관 곽창식 동지, 즉시 평양으로 복귀하라. 김정은 동지의 긴급 명령이다.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누군가 우리를 눈치챈 것입니다. 곽창식이 무전기를 껐어요. 계획 변경. 전속력으로 국경으로. 차량이 급가속했습니다. 미영이가 깼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괜찮아. 미영아, 조금만 참아. 고민영 꼭 안고 있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3대, 아니 5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곽창식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한명철, 최은혜, 무사한가? 예, 사령관. 우리도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국경까지 30km, 20km, 10km. 추격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km.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뒤슈리에 총알이 박혔어요. 엎드려 저는 순이와 미영이를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요. 괜찮아. 미영아,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도 여기 있어. 우리는 안전해. 새벽 4시 52분. 우리는 국경의 강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 12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에서 추격대의 불빛이 2k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뛰어, 곽창식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너무 차가워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영이를 안고 헤엄쳤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조금만, 우리 미영아 조금만 참아. 저기 봐.
저기가 자유야. 순이가 옆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한명철 가족과 최은혜도 뒤따라왔어요. 뒤에서 17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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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간 지점을 넘었어요. 강둑에 올라왔을 때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순이가 쓰러졌어요. 미영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이었습니다. 곽창식이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창민아, 아빠가 해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천 개의 별들.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별이야, 미영아. 자유의 별이란다. 우리가 이제 자유야. 그리고 35일 후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현재 우리 네 가족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첫 등교날 아이는 급식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정말 다 먹어도 돼요? 선생님이 물었죠. 왜 우니? 북한에서는 이렇게 못 먹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미영이는 25kg입니다. 2달 만에 5kg이 늘었어요. 건강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추격당하는 꿈, 강물에 빠지는 꿈, 미영이를 잃어버리는 꿈. 하지만 아침이 오면 창문을 열고 서울의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네, 우리는 해냈습니다. 곽창식 사령관은 현재 국정원과 협력하여 북한 호위사령부의 모든 비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명철은 보위성의 고문 실태와 정치범수용소 운영 시스템을 폭로하고 있어요. 최은혜는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추적에 협조하며 해외 계좌 동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X파일은 현재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기록 -5년 내 돌연사 가능성 60%, 비자금 명단 -42억 7천만 달러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 고위층 비리 증거 수천만 달러, 무기 밀매, 숙청 명단 -451명의 이름과 제거 계획, 주민 아사자 통계 -31,442명,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김정은의 육성 녹음, 인민들은 풀을 뜯어먹어도 핵무기만 완성하면 된다. 배고픈 인민이 순종하는 인민이다. 모든 것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 넷은 증언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특집 다큐를 제작했고요. 유엔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입니다. 중국마저 김정은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호위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동시에 망명했다는 뉴스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정은 최측근들의 집단 배신, 북한 체제 붕괴의 신호탄,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북한 내부에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간부들이 더 많습니다. 어제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리성철 씨, 평양에서 또 다른 고위 간부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성공이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에게, 100사람에게, 1000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곽창식 사령관은 어제 제게 말했습니다. 성철, 우리가 한 일이 옳았소. 창민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요. 네, 사령관. 그리고 정의도 31,442명 모두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탈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체제의 심장부에서 나온 증언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수백만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여러분,
제 증언이 끝났습니다. 저 리성철은 27년간 충성했던 체제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체제가 먼저 인민을 배신했습니다. 31,442명을 굶겨 죽이고 42억 달러를 해외에 숨기고 고위 간부 451명을 숙청하려 한 체제. 그 체제를 지키는 것이 충성일까요? 아니면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애국일까요? 김정은은 지금 패닉 상태일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는 이제 누구를 믿겠습니까? 남은 호위사령부 요원들, 보위성 간부들, 재정경리부 직원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종말입니다. 저는 리성철 전 조선인민군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김정은의 방패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진실의 칼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날까지 버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전 세계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 SNS에 퍼뜨려주세요.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31,442명의 영혼이, 정의가, 창민이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